안녕하세요. 신노림 서울 정형외과 김동환입니다. 네, 오늘 비욘디 채널 시청자분들께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고 수부 쪽 관련해서 오래 일을 해와서 오늘 수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타블렛이나 아니면 PC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무거워지고 커지면서 손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 손가락 관절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예방을 할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일단 손가락 관절염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왜 발생하는 건지, 원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방 및 치료, 그리고 지금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관절은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손가락 자체가 5개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손가락마다 엄지를 제외하고 이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에서 끝마디를 원위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2번째 마디, 가운데 마디를 근위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었을 때 보이는 부분 중수지 관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쪽에 있는 수근 중수 관절, 특히 엄지 손가락 쪽에 수근 중수 관절 관절염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수근 중수 관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어디 관절인지를 표면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도 아마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가락 관절염의 증상. 첫 번째로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은 가볍게 그냥 1, 2주, 하루 이틀 정도 아픈 게 아니라 6주 이상 지속되는 통증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관절염이 의심이 되게 되고, 이후에는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증상들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진과 같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끝마디가 망가지는 경우, 끝마디가 망가지면서 튀어나오는 경우를 헤르벤즈 노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운데 마디는 부샤드 노듈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이 많이 변형이 되게 되면 이로 인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진단은 방금 이야기 드렸던 손에 변형이 와 있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시진이 있고,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레이는 어느 정도 망가진 다음에 관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 관절염은 좀 어렵지만 쉽게 촬영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음파 MRI를 찍는 경우들이 많은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관절막이 비우가 되어 있는지, 커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힘줄염에 대해서도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MRI 같은 경우는 보통 초기 관절염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잘 찍지는 않게 됩니다. MRI를 찍게 되면 연골 상태가 어떤지, 뼈가 부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는 모든 관절염이 비슷하다시피 관절 간격이 좁아지던가 뼈 돌기가 발생하다던가 아니면 뼈 밑에 하얀, 연골 밑에 하얀 것이 관찰되는 연골화 결항화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렇게 갈매기 모양으로 미란성, 관절이 약간 녹는 것 같은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것보다 흔한 것은 결절성, 이제 뼈가 튀어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조금 더 흔한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유럽 학회나 미국 학회에서는 여러 가지 관절이 동시에 침범했는지, 나이, 그리고 이 아픈 기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절염을 진단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발생률이 이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염이랑은 또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85세 이상 여성에서는 거의 절반 정도, 남성에서는 거의 4분의 1 정도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발생률이라는 거는 새로 발생하는 비율입니다. 그렇지만 50세 여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이거는 폐경기 전후에 발생률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폐경기 전후로 손가락이 아픈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비만과 심혈관계 질환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이 있으면 심장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부하,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손잡이에서 왼손 관절염이 많고, 오른손잡이에서 오른손 관절염이 많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만큼 관절염이 쉽게 생길 수가 있고, 이 우세수, 그러니까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왼손잡이는 왼손에 생기는 경우가 80%, 다른 쪽 잘 안 쓰는 손은 20%로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마 많이 쓰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핀치 모션이라고 하죠. 이제 열쇠를 잡고 돌리는 듯한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이 동작을 핀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요런 자세를 취했을 때 엄지 중수 관절,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 엄지의 중수 수근 관절에는 거의 120kg 정도 되는 부하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핸드폰이나 아니면 이 손가락을 끝을 잡고 꽉 잡는 행동들이 손가락 관절에는 좋지가 않기 때문에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이 흔히 동반이 되게 됩니다. 이 연부 조직,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이 붓거나 손가락 마디,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 손가락 펴는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붓는다든가 이런 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 통증의 원인으로 염증 반응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엑스레이로 심하게 망가지더라도 아프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통증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들이 많고, MRI 검사를 보았을 때 실제적으로 염증이 심할 정도로 활액막염, 이 활액막이라는 것은 관절을 싸고 있는 활액말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이 관절염 진행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액 피 수치에서 이 IL-1이나 아디포카인, CRP 같은 경우는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마커인데, 이게 관절염 정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손가락 관절염에 있어서 염증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앞서 비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비만, 이제 체중이 늘면서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된 호르몬은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식욕 억제와 관련된 호르몬이지만 이 높은 농도의 렙틴이 관절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비만이 되어서 렙틴의 이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 관절이 망가진다라는 보고들도 있어서 체중 조절도 이 관절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똑같이 손을 비슷하게 쓰더라도 유전적 요인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이 결국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쓰고 비슷한 상황이라도 관절염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약물적인 치료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약물적이지 않은 치료들도 있습니다. 일단 그 예방 방법, 일단 약을 쓰지 않는 치료 방법 중에서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체중 조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가락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염증을 줄이고 렙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 아까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CMC라는 것은 수근 중수 관절, 여기에 대해서는 엄지손가락을 고정시키는 보조기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많이 아플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고정할 수 있는, 그냥 단순히 감는 보조기가 아니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되는 보조기를 쓰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누가 이야기 드렸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손가락 관절염에 있어서는 온열 치료 내지는 온열 찜질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찜질은 핫팩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핫팩 같은 경우는 열이 깊숙이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요새 집안에 뭐 파라핀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온수, 이제 대야나 아니면 세숫대, 세면대에다가 따뜻한 물을 받아두고 안에 손을 담그고 있는 이런 온열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온열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염증이 조금 더 빨리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에서는 이 온열 치료가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무리가 되는 행동을 피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엄지손가락을 꽉 잡는 핀치, 가볍게 열쇠 정도 잡는 것은 상관없는데, 무거운 노트북이라든가 물건을 이 엄지와 검지만으로 꽉 잡게 되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 최근에 핸드폰도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엄지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작업도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컴퓨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키보드 압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것도 좀 부하가 될 수가 있어서, 키보드 압이 맞는 적정한 좀 부드러운 타감의 키보드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라켓 운동, 골프도 있을 거고 요새 최근에 테니스도 있을 거고 배드민턴도 있겠지만, 이 배드민턴 채나 이런 라켓 등이 그립이 너무 작게 되면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부하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큰 채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으로서는 제가 제일 많이 추천을 하는 것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과 힘줄 운동. 보통은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을 잡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게다가 손가락을 잡는 근육들이 훨씬 더 큽니다. 보통은 여기가 손가락을 잡는 근육이 위치하고 있고, 손가락을 펴는 힘줄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근육과 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훨씬 크게 됩니다. 아까 보셨던 아까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도 실제적으로 손목을 꽉 잡았을 때, 손가락을 꽉 잡았을 때 손가락 관절에 걸리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손가락을 펴는 방향으로 이 한 손가락 한 손가락씩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데, 이 관절을 가볍게 뒤로 젖혀주는 이런 스트레칭이, 신전을 시켜주는 스트레칭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힘줄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악력기 같은 걸 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주먹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보통 힘줄 같은 경우는 이 활액막, 보통 거기 안에 있는 그 플루이드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움직여 주는 것이 힘줄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가볍게 쥐었다 폈다 해주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강화 운동 같은 경우는 악력기 같은 경우보다는 이제 차력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서 여기에서 연구한 논문에서는 차력 등을 이용해서 가볍게 차력을 길쭉하게 말거나 공을 만들어서 짜는 듯한 운동을 통해서 강화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악력기 같은 경우는 손가락, 특히 악력기 같은 경우는 여기 A1 활차라고 하는 부분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테니스 공이나 공을 이용한 악력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1kg 되는 아령으로 이 손목을 돌리는 운동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손목을 돌리는 힘줄이 여기 손목을 돌리는 힘줄들이 이 뼈 두 개, 척골과 요골을 돌리는 힘줄들이 있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요 회내 운동은 손가락 관절염에도 도움이 좀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손목을 건강하게 해주면
말단에 있는 손가락도 같이 조금 도움이 된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무줄을 안에 넣고 엄지를 펴고 벌리는 듯한 행동을 해서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 엄지를 반복적으로 누르던가 꽉 잡는 행동을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치료 방법으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염증, 실제적으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소염 진통제, 먹는 약이 있고 바르는 소형 크림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은 관절이 아주 바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는 소형 크림도 아주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도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지만, 실제 논문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히알루론산, 실제적으로 추후에 나오겠지만 이 윤활액 제제를 주사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실제 앞에 나와 있던 이 예방법을 충실히 따르고 많이 아플 경우에는 소형 크림이나 소염 진통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골유압술이라고 잘못 쓴 것 같은데, 제가 관절유압술, 관절을 아예 통짜로 만들어 버리는 수술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손가락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예방법이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약제 중에 시사도화라는 약제들이 최근에는 관절염에 있어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사도화 같은 경우는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화합물 등을 이용한 약제로 2006년에 NEJM이라는 유명한 논문에서 발표된 바가 있는데, 이 무릎 통증이 조금 심한 중등도 이상의 통증에서는 이 약이 충분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2015년에서는 이 세레브렉스라는 소염 진통제와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관절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윤활 작용을 조금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이 세포 안에서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콘드로사이트, 연골 세포 내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라는 기전을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좀 줄여주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기 때문에, 글루코사민 단독보다는 이 콘드로이친이나 다른 약들을 같이 섞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최근에는 치료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MTX 같은 경우는 보통 류마티스 관절염에 많이 쓰이는 약제고, 원래는 항암 치료제로 쓰이고 있었는데, 엽산 기량제로 이 면역 세포에 대해서 면역이 너무 활발해서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MTX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20ml 정도의 약제를 매주 한 6개월 정도 치료하였을 때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도 있고, 골다공증 약제 중에 하나인 데노수막도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입니다. 이 약제도 손가락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회춘, 최근에 리주비네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 파라바이오시스, 최근에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늙은 생쥐와 늙은 쥐와 젊은 쥐의 혈관을 이었을 때 이 늙은 쥐의 전체적인 생체 나이가 감소하더라, 젊어지더라 라는 쪽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건데, 이런 회춘 작용을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부산대 허진 교수님이랑도 같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 내용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위에, 네, 현숙정님이 손가락을 뚝뚝 꺾는 스트레칭은 괜찮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가락에 소리가 나는 스트레칭이 괜찮냐라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에 왜 소리가 나는지에 대해서 아마 아산병원의 신용호 교수님이 한번 발표를 한 바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에 뚝뚝 거리는 소리가 났을 때 관절이 이 힘줄이 빠지지 않는 범위라면 실제적으로는 관절 내에서 마찰이라든가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면서 나는 소리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괴 관절 자체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손가락을 뚝뚝 하는 스트레칭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이 관절 주변, 활액막 주변을 자극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을 뚝뚝 꺾으면서 하는 스트레칭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이미영님이 예전에 손가락에 연필심이 꽂힌 적이 있는데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안 빼도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연필심이 얼마나 길이고 보통은 이물, 유리나 연필심이 박힌 것 같다라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연필심이라든가 유리가 이 피부층을 뚫고 이 지방층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라나는 이 피부 같은 경우는 계속 재생이 되고 탈락이 되면서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부 이물감이 있더라도 이후에 다시 피부가 탈락하는 과정에서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유가종이라든가 다른 이 혹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만져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깊숙하게 연필심이나 유리 같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통증이 유발되면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즈가 작고 연필심 아주 작은 조각이라든가 유리 조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안 빼도 저절로 빠지는 경우가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네, 아프지 않으면 안 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꼬부기 님이 손가락 관절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가 맞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아주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손가락을 많이 써서 생기는, 제가 설명드렸던 손가락 골관절염인 경우가 훨씬 더 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인 경우는 보통은 양쪽 손이 다 아프고, 이 손가락 관절은 보통 끝마디에 훨씬 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염, 일반적인 관절염은 끝마디에 생기는 것이 특징적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활액막에 의한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이 중간마디에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손가락 증상만 보진 않고 큰 관절, 어깨라든가 무릎, 다른 쪽 관절에도 양쪽 손으로 양측이 다 불편한 경우가 있을 때, 그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볍게 끝마디만 아프다고 모두가 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늘보리님이 손가락 관절염에 효과적인 테이핑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테이핑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무릎에 있어서 테이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손가락 관절염에 있어서 하는 테이핑, 팔꿈치나 이런 쪽에 하는 테이핑이랑은 다르게 손가락 관절염에는 테이핑보다는 실제적으로 이 외상, 관절을 삐어서 생겼던 염자라든가 이 많이 어긋나지 않았던 관절 골절에 있어서 손가락 골절이나 손가락 염자에 있어서
테이핑으로 옆에 있는 손가락이 보통은 이 네 번째가 다쳤으면 다섯 번째 손가락, 두 번째가 다쳤으면 세 번째 손가락을 같이 싸주는 테이핑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손가락 관절염에 효과적인 테이핑 방법들은 그런 것들은 제가 아는 바로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에 효과적이려면 손을 좀 덜 쓰는 방향으로, 막아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손가락 관절염에 김정환 님이 손가락 관절염에 좋은 음식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바와 같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사도어라는 약재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혼합제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약재들도 도움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콘드로이친이나 글루코사믹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체중 관리가 훨씬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저도 쉽지는 않지만 체중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엔젤님이 퇴행성 관절염은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퇴행성이나 완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평생 약을 복용해야 되나?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손가락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가락에 부하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최대한 피해주고 관리를 잘하면 약을 안 먹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약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염증 반응이 빨리 안 없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할 때는 소염 진통제나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효과의 정도가, 특히 관절각 내에 놓는 스테로이드나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조금 침습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너무 겁내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손가락 관절염 때문에 평생 약 먹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증상이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약을 끊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약을 안 먹어서 염증 반응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관절염이 더 악화가 되는 것보다는 아프실 땐 약을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수진 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안 접어져요. 관절염 초기 증상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치료기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아침에 손가락이 안 접어져요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손가락이 전체가 안 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한 손가락이 안 접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하나만 안 접어지는 경우는 가장 흔한 것은 방아쇠 손가락입니다. 이 힘줄이 부어서 생기는 거라서 한 손가락만 안 접어지고 불편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방아쇠 수지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안 접어지는 아까 관절염 같은 경우는 관절 자체가 뻣뻣해지는 증상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 이전에 통증이 조금 더 먼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실제로 통증이 없이 손가락만 잘 안 접어지는 경우는 보통 아침에 잘 안 접어진다, 이런 것들은 류마티스나 관절염이나 모두 다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마디가 아픈지를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기치료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제가 어떤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마사지기라고 하면 손가락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온열치료, 앞서 이야기 드렸던 온열치료가 손가락 관절염에는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 따뜻한 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고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 엔젤님이 손가락 관절염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하는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손가락 관절염도 조금 불편해하면 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조금 뻣뻣하게 되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 손가락 근육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네, 계속 비슷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온열 치료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 중에서는 온열 치료가 제일 좋고, 그 외에는 손가락이 좀 뻣뻣하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반대쪽으로 펴주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제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은 물리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비치 데리라님 2만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재현님이 저는 세 번째 손가락 마디가 아파요. 사무직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손가락 마디가 어느 쪽 손가락인지도 중요할 것 같고, 보통 세 번째 손가락 마디가 아픈 경우는 왼손 같은 경우는 보통 키보드를 많이 치게 되고, 오른손 같은 경우는 마우스를 많이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왼손일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염이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가 아프게 되면 방아쇠 손가락인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아쇠 손가락인지는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아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차라고 되어 있는 이 손바닥 쪽을 이 주먹을 구부리고 폈을 때 이 힘줄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때 조금 걸리는 느낌이 나면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스트레칭, 방아쇠 손가락도 초기에 모두가 다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방아쇠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반대쪽 방향, 신전, 손가락을 펴는 방향으로 스트레칭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님이 자이로볼 같은 것도 손목 강화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이로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회전 운동을 통해서 네, 저도 이제 그 원리가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자이로볼 같은 경우는 안에 돌아가는 회전 운동을 통해서 네, 무게를 느끼고 그걸로 가지고 손목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손목 강화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아까 앞에 이야기 드렸던 이 1kg 정도 되는 아령으로 손바닥이 보이게, 손등이 보인 자세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돌려주고, 손바닥이 보인 자세에서 손등이 보이게, 네, 요 아령, 이거 물병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잡고 요렇게 돌리고 또 요렇게 돌리면 실제적으로 회외근, 회내근, 손목을 돌리는 힘줄 자체가 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 손목이 많이 강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목 삼각 섬유연골 복합체, 여기 손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이 손목을 드는 힘줄을 강화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령을 가지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는 등속성 운동이라고 하죠. 보통 일정한 속도로 1kg 되는 아령으로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는 식으로 해서 손목을 올리는 힘줄을 강화시켜 주게 되면 많이 강화가 됩니다. 자이로볼 같은 경우는 뭐 근력 강화나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손목 인대나 이런 강화에 있어서는 제가 알려드렸던 요 세 가지 운동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네, 김영숙 님이 네, 의자에서 떨어질 때 손바닥을 엄청 세게 쳐서 손가락 굳음이 심해졌어요. 1년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도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네요. 무슨 치료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글쎄요, 의자에서 떨어질 때 손바닥을 엄청 세게 줘서 손가락이 아마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뭐 골절이나 인대 손상이 있었을 수가 있고, 손가락이 아예 안 움직인다면 힘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잘못 타격을 입으면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이야기 주신 내용만으로는 진단이 잘 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이 손가락 운동 같은 경우는 빠르게, 보통은 외상이 있던 골절이 있던 손가락은 빠르게 운동을 시켜주는 게 최근의 치료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굳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1년 동안 손가락이 굳어 있으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다치고 나서 거의 뭐 빠른 경우에는 2주 내지 4주 정도 안에서 조기 운동을 해줘야지 손가락 관절 운동이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손가락 굳음이 조금 심해졌다고 하시면 손가락을 펴는 운동이나 구부리는 운동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엑스레이나 추가적인 치료를 해서 왜 손가락이 굳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뼈나 요런 데 이상이 없이 손가락 굳은 게 생겼다고 하신다고 하면 손가락을 펴는 운동, 보통은 한 번에 확 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요게 크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생체 조직 같은 경우는 작은 힘을 일정 기간 내에 부하를 계속 일정 시간 동안 부하를 주게 되면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을 펼 때는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속적으로 작은 힘을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손가락 관절이 굳었던 게 조금 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초에서 20초 정도 손가락을 펴거나 아니면 구부리는 작용을 10초에서 20초 정도, 요것을 한 번 할 때 한 10회에서 20회 정도 계속 반복을 해주시는 게 손가락 굳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네, 20년째 관절염 환자고 지금도 많이 최복수님이 네, 20년째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계속 드시고 있고 주먹도 안 주어지고 많이 아프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들이 요새 최근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행이 되었을 때 손목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MTX라는 약을 비롯해서 다른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류마티스 환자들이 약을 잘 복용하게 된다고 하면 증상은 많이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본인한테 안 맞는 약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관절 자체가 너무 심하게 망가진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번 상태를 체크를, 엑스레이라든가 추가적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김민님이 관절이 아플 때마다 뿌리는 파스 형태의 소염 진통제를 뿌리곤 하는데요.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뿌리는 형태의 소염 진통제,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염 진통제는 크림 제제로 많이 알고 있는데, 뿌리는 파스 형태의 소염 진통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소염 진통제가 맞다고 하면 관절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파스나 아니면 맨솔 계통의 약들 같은 경우는 이 화한 느낌 때문에 통증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소염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가락 관절염에 있어서는 김민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 그냥 일반적인 관절을 이야기를 하신 것 같네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관절염에 있어서는 크게 네,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관절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파스 형태의 뿌리는 파스 형태의 붙이는 파스나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의 그런 파스 제제나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피부가 조금 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 외에 그것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유 같은 김민님이신 것 같은데 우유 마시면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유 마시면 관절에 네, 개인적으로 이제 우유 같은 경우도 칼로리가 조금 높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성장하셨다고 하시면 우유 마시는 것보다는 체중을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칼슘을 보충한다고 해서 관절 자체에 도움은 되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골다공증이 있다든가 뼈가 약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우유를 마시고, 우유보다는 최근엔 비타민 D를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관절염에 있어서 우유를 마시면 도움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앤 님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성격이 다른 걸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관절염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눌리는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손목 터널, 보통 이 손목에 있는 터널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손목 터널 안에는 손으로 가는 신경들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중신경이라고 중앙으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게 되면 이 손가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린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게 되면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이 이 근육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손목 터널의 염증이라든가 다른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이 터널 증후군의 염증이 많이 쌓이든가, 아니면 안에 물혹이라든가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서 생긴 압박성 신경병증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 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나무손님이 손톱 바로 앞에 앞마디가 도톰하게 튀어나오는데요. 가끔은 통증이 느껴지는데요. 예방법이나 치료가 있으실지 여쭤봤습니다. 손톱 바로 앞 마디 같은 경우는 끝마디를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요게 가끔씩 도톰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관절염이랑 연관이 돼서 이 관절액이 새어나오면서 생기는 물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심하게 되면 손톱이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제거를 해주는 경우가 많고, 이 생기는 물혹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랑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증이 좀 심하고 손톱이 많이 변화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피하는 손가락에 무리가 되는 행동들을 피하고,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 손가락을 한 1, 2주 정도 고정시켜주고 약을 좀 드시면 증상들이 좀 좋아지실 겁니다. 실제적으로 물혹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안 쓰면 또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는 것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부하가 가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고정 치료를 하면서 약을 조금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안익현 님이 4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 옆에 뼈가 혹처럼 조금 툭 튀어나왔는데 통증은 없는데 초기일 때 치료하면 덜 튀어나오거나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 뼈가 튀어나오거나 변형하는 것들을 속도를 많이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 손가락 4번째 손가락 첫 번째 마디라고 하셨으면 실제적으로 여기를 가리키실 것 같은데, 아마 조금 꽉 잡는 라켓 운동이라든가 이 꽉 잡는 운동들을 최대한 좀 피해 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키보드에 있어서도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극을 조금 줄인다고 하면 이 진행 속도나 이 튀어나오는 것도 뼈가 망가지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초기에 충분히 치료를 해주시면 진행 속도나 이 진행 정도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역지사진님이 1년 전 양손가락 감각이 없어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해서 감각은 있는데
항상 통증이 있으며 잼잼 동작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마 잼잼 동작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손목 터널 안에는 아까 신경, 정중신경이 있기도 하지만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도 같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했지만 이게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염증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하면 요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염증이 좀 생겨 있어서 뻣뻣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랑 이 방아쇠 수지,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 같은 경우는 같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하기 때문에, 게다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이 활차라는 부분에 가는 부하가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게 지금 손가락, 방아쇠 손가락 증상이 심해진 건지 아니면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에 아직 손목 터널 쪽에 염증이 남아 있어서 손가락 구부리는 힘줄에 염증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서 아마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나나님이 조인트 처방을 받았는데요. 관절에 도움이 되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보통 이제 처방하는 약제들이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제 시사도아라는 약제들을 최근에 많이 처방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보카도에서 추출한 약제도 있을 거고,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약제도 있고, 또 다른 약제들이 최근에는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절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기전은 염증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약들을 조금 복용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을 드실 때는 항상 콩팥이 정상인지 콩팥 기능을 확인하고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하늘이 님이 손끝 관절뼈가 붓고 아프다, 두꺼워지고 방향이 바뀌는데 퇴행성인가요? 네, 아마 이게 변형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손 끝마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퇴행성 골관절염, 저희가 이야기 드렸던 퇴행성 관절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통증이 심하고 빨갛게 되면서 더 갑자기 커지는 경우는 퇴행성이 아니라 이 골수염, 뼈에 이제 균이 들어가서 곪는 경우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빨갛게 붓고 통증이 조금 심하다고 하면 한번 염증 수치도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샛별님이 네, 골밀도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셨는데 손목이 얇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골밀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척추랑 고관절 쪽을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골밀도라는 게 뼈의 이 밀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손목이 얇아지고 있는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손목에는 뼈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있고 힘줄도 아주 얇게 있기 때문에 손목이 얇아지고 있는 것은 네, 이 피하 지방 쪽이 조금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조금 부어 있는 게 얇아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골밀도와 손목의 두께와는 상관관계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손목이 얇아지고 있는 이유는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져보시면 이제 손목 자체는 다 뼈랑 힘줄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예진 님이 삼각복합체 파열 진단 받으셨는데 강화 스트레칭 이야기 하셨는데, 요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네, 손목 올리는 힘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볍게 올리고 내리는 등속성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요게 조금 된다 싶으면 보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돌리는 손바닥 쪽에서 손등 쪽으로 돌리는 운동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 운동, 아령 같은 걸 잡고
보통 이 손목 드는 운동을 하게 될 때는 가운데 놓고 하셔도 되는데 이 손 바닥이 보이는 상태에서 손등이 보이게 돌리는 이런 아령 운동을 조금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강화 스트레칭, 강화 운동 같은 경우는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인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심하고 파열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면 이게 어느 정도 다 낫고 나서 강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다음에 윤슬님 같은 경우는 손가락 뼈 소리 내는 행동도 염증에 안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손가락 뼈 소리 내는 행동도 실제적으로 이 자극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자극, 그 손가락 뼈 소리 낸다고는 이야기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힘줄이 빠지거나 관절이 빠지는 소리일 경우는 낮습니다. 대부분 관절막이 마찰이 되면서 나는 소리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서 조금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뼈 소리를 내게 되면 그거 자체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염증에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50분 언제까지죠? 네, 지금까지 네, 많은 질문과 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